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강의부터는 이제 우리가 지난 강의까지 총론에 관련된 내용들을 다 살펴봤고, 이번 주 강의부터는 이제 강론에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강의 교환 203페이지에 보면은 제1편 여러 가지 인격적 법익에 관한 대한 죄 나누는데, 먼저 생명과 신체에 관한 죄 해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뭐 생명, 신체에 관한 죄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살인의 죄, 그 다음에 이제 상해와 폭행의 죄, 그 다음에 과실치사상의 죄, 낙태의 죄, 유기의 죄가 있는데, 뭐 여러분들 알다시피 뭐 낙태의 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아가지고 이제 2020년 뭐 12월 말까지 뭐 개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거는 추후 상황을 지켜보면 될 것 같고, 살인죄와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살인죄 203페이지 보면 살인죄 구성요건 나오죠. 제가 구성요건들을 일반적으로 지금 도표로 그려놨는데, 여러분들과 도표에 보면은 보통 살인죄가 먼저 나옵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 구성요건이죠. 그 다음에 그 도표에 나와 있는 기본적 구성요건에서 왼쪽으로 가는 것들은 전부 다 신분관계로 인해서 책임이 가중되는 경우, 그 경우 우리가 제가 이제 존속 살해죄를 하는데, 그 화살표가 왼쪽으로 간다는 거는 이제 신분관계로 형이 가중되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면 될 것 같고, 이제 보통 살인죄 기본적 구성 요건에서 위로 가면은 이제 가중되는 거고, 밑으로 가면 감경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영아살해죄도 이제 왼쪽 밑으로 갔는데, 이건 신분관계로 인해서 이제 책임이 지금 감경되는 거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다른 감경 구성 요건으로 촉탁, 승낙 살인죄가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독립된 구성 요건으로 위계 위력에 의한 살인죄, 그다음에 자살, 비사, 방조죄 등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강의 교환에 여러분들이 강론 강의도 들어서 알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살인죄와 관련돼 가지고는 뭐 특별한 쟁점이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사람을 살해할 의사로 죽였다, 사람이 죽었으면 기수고, 안 죽었다는 미수죠.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을 혼자 죽였느냐, 여러 명이 죽였냐가 문제되면 이제 공범 관계가 문제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A라는 사람은 죽이려는데 잘못해서 B라는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착오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살인의 죄와 관련돼 가지고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논점이 제기될 수 있지만, 그 논점들은 대부분 다 형법 총칙상에 나와 있는 논점들과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총칙상의 논점들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했다면은 뭐 살인의 죄에 대해서 크게 어려움이 없으려고 봐요. 단지 그렇기 때문에 기출문제도 뭐 변호사 시험에 따로 이제 언급해놓지 않은 이유가, 여러 케이스로 이제 살인죄가 나왔지만은 대부분 다 총칙상의 어떤 그런 쟁점들과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봤고, 그 다음에 이제 모의시험에 한번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2019년도 모의시험에 3차 모의시험에 나왔는데, 의외로 학생들이 간과하고 있었는데, 이미 이거는 모의시험 3차 1문이었는데, 이거는 제가 총칙상에 우리가 정당방위 설명할 때 76페이지에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뭐냐면 정당방위에서 이제 과잉방위였는데, 21조 1항은 정당방위, 21조 2항은 과잉방위, 21조 3항도 과잉방위인데, 그 과잉방위에서 이제 처벌되는 경우와 처벌되지 않는 경우로 나눠가지고 책임이 조각되거나 면제돼가지고 뭐 처벌되지 않는다, 그런 것들을 배웠는데, 여기서 이제 핵심은 그 당시에 학생들이 답안 쓴 걸 보니까, 여기 이제 지문 자체에 병녀는 양부 A, 모, 정과 함께 살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엄연히 지문상에서 양부라고 이제 지목을 하고 양부 A라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병녀가 A를 갖다가 이제 살인하게 되죠. 사망의 어떤 그런 미필적고를 가지고 죽이게 되는데, 그에 대해서 이제 모 정도 관련돼 가지고 이제 자기가 그걸 방조하고 있었던 것이 문제되는데, 병녀와 A라는 사람 간의 관계는 뭐다? 우리가 존속 관계죠. 비록 친자 관계가 아니라 할지라도 양부 같은 경우는 법률상의 어떤 부모이기 때문에, 여기서 존속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상의 부모를 당연히 포함한다. 그렇기 때문에 양부라고 하는 건, 양부 A 그랬으면 A는 병녀의 법률상의 존속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병녀가 A를 살해했을 때는 이건 존속 살해죄의 구성요건 여부를 먼저 따져줘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의외로 학생들이 양부가 그냥 법률상의 직계 존속이라는 것들을 간과하고 그냥 살인죄로 의율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런 케이스들은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정도로 보면은 뭐 특별하게 살인죄에 관련된 논점들이 나왔던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205페이지에 상해죄와 폭행의죄 구성요건 체계도를 쭉 그려놨습니다.
그 상해죄부터 보면은 상해죄는 이제 257조 1항에 그 상해죄가 있는데 이걸 기본 구성요건으로 해가지고 상해의 대상이 존속이었다. 그럼 이제 신분관계로 형이 가중되는 거죠. 앞에 봤듯이 존속 상해죄 같은 경우는 이제 257조 2항에 있는데 제가 왼쪽으로 이제 화살표를 해가지고 가중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58조가 있는데 258조는 중상해죄예요. 이 중상해죄에서 중자는 무거울 중자인데 여기서의 무거울 중자는 뭐다? 결과가 무거운 것을 말하는 것 때문에 결과적 가중범을 말하는 것이죠. 즉 우리가 상해죄에서 중상해죄가 된다 할 때 중자의 의미는 사람의 생명 신체에 사람의 생명에 어떤 그 위험을 발생시키거나 그러니까 생명의 위험 발생이죠. 그다음에 이제 그 불친한 난치의 질병에 걸리게 하는 상해 그런 것도 우리가 중상해라고 합니다. 그 도표를 보시면 상해죄에서 이 위쪽으로 이제 화살표가 되어 있는데 화살표가 굵은 표시로 되어 있는 거 이것들은 전부 다 결과적 가중범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도표를 제 뭐 강의를 이미 강론 강의를 들었던 학생들은 뭐 이해하겠지만 혹시 처음 듣는 학생들은 이 도표에서 그 이 화살표가 단순 실선일 때는 가중하거나 감경하거나 이런 부분인데 이 굵은 화살표일 때는 결과적 가중범이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258조 그 1항 2항에서 중상해죄를 규정하고 258조 3항에서 존속에 대한 상해에 대해서 중상해죄, 그 존속 중상해죄를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이제 상해죄에 대해서 결과적 가중이 아니라 위로 향하고 있는 화살표가 있는데 이거는 결국 가중범이라는 거죠. 근데 첫 번째 이제 가중된 것이 특수상해죄가 나옵니다. 여기 258조의 2에 1항 나오는데 특수상해죄에서 특수라고 하는 것은 단체 또는 다중의 그 위력을 보이거나 아니면 그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가지고 하는 경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가지고 이제 상해를 하는 경우로 특수상해로 이제 가중처벌하고 있는데 이런 특수상해가 있고 특수중상해도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특수중상해, 특수상해죄에 대해서 결과적 가중범으로 상해치사죄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상해의 의미라든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강론 시간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했으리라 봅니다. 근데 이제 단지 여기 관련돼 가지고 이 상해죄 관련돼 가지고는 특수자의 의미가 어떤 것들인지 좀 비교해 봐야 될 부분도 있고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상해죄에는 상해죄의 동시범 특례라 그래 가지고 263조에 규정돼 있어요. 우리가 동시범이다. 그 동시 또는 이시에 독립된 행위가 경합해 가지고 어떤 그 결과에 원인되는 행위가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가 미수에 의한다는 것이 형법 19조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상해죄에 대해서는 이 미수에 의하지 않고 상해의 결과가 발생했는데 그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으면 어떡한다? 그때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 가지고 상해죄의 동시범 특례가 263조에 규정돼 있어요. 그때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된다. 역시 폭행죄도 보면 폭행죄가 기본적 구성요건으로 있고 근데 존속 폭행이 왼쪽으로 이제 가중되는 거. 그다음에 폭행죄란다는 존속 폭행에 대해서 폭행으로 사람이 사상에 이르게 되는 경우,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되는 폭행치사상죄가 결과적 가중범으로 존재한다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특수폭행죄, 폭행을 할 때 단체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는 경우, 그 경우에 우리가 특수자를 붙여가지고 특수폭행죄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뭐 이런 것들이 상해죄와 폭행죄의 기본적인 구성 요건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실제 우리가 시험을 풀 때는 사례형 문제를 풀 때는 실제 시행되고 있는 법률들을 다 검토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형법은 형법전에 규정되어 있는 것 이외에 특별법들이 굉장히 많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몇 가지 중요한 특별법들이 있는데 이 상해죄와 폭행죄와 관련돼 가지고는 우리가 그 폭처법상에 있는 공동폭행, 공동상해를 굉장히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공동이라는 게 과연 어떤 것들을 의미하느냐, 공동정범에서의 공동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합동범에서의 합동과 같은 의미인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폭처법상에서의 공동은 딱 8가지 범죄가 특정돼 있어요. 좀 이따 우리가 이제 자세하게 볼 거지만은 기본적으로 상해, 폭행, 그다음에 협박, 강요, 체포, 감금, 그다음에 이제 주거 침입, 그다음에 공갈, 손괴라고 하는 이런 몇 가지 특정 범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특정 범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사례 문제를 풀 때 이것이 우리가 합동범은 아니지만은 폭처법상의 공동범으로 우리가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해죄와 폭행죄에서의 가장 중요한 구성요건, 특별법의 구성요건은 이런 공동자가 붙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폭행죄 관련돼 가지고 이제 최근에 사회에서 이슈가 많이 문제돼 가지고 이제 이슈돼 가지고 구성되는 것이 이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이에요. 이건 또 가중처벌을 하고 있죠. 특가법에서.
그렇기 때문에 아직 우리가 모의고사라든가 어떤 본고사에 폭행에 대해서 가중된 유형으로 운전 중인 사람에 대해서 이제 폭행하는 케이스가 나오지 않았지만 항상 이런 것도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특별법으로 좀 알고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상해와 폭행죄의 첫 번째 쟁점은 제가 특수상해죄, 특수폭행죄를 붙였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특수상해, 특수폭행이라 그러는데 특수폭행이라 할 때 이 특수의 의미가 뭐냐? 형법상의 특수의 의미는 여러 가지로 사용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특수다 그러면 우리가 단체 또는 가중의 위력을 보이는 경우, 그 다음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는 경우, 그 다음에 이것과 다르게 특수자가 붙는 경우가 이제 우리가 또 하나 있는 게 합동범위 특수자가 붙죠. 그렇기 때문에 형법상에서 특수자가 붙는다 그랬을 때 이 특수가 붙는 경우는 이렇게 단체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아니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가지고 뭔가 행위를 할 때 우리가 특수자를 붙인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합동범으로 있는 거는 우리가 절도, 강도, 도주, 그리고 특수절도, 특수강도, 특수도주에는 합동범 구성요건이 있다는 거 보고 여기에 하나 추가해가지고 성폭법상에 성폭력 처벌에 관한 특별법상에 나와 있는 특수강간 등 이때도 특수의 의미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특수의 의미가 이렇게 있는데 이때 특수 의미는 합동범도 있지만은 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는 경우 요거까지 포함시키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좀 이따 우리가 보도록 하고 그렇기 때문에 특수자가 붙는 것을 유형을 잘 봐야 되고 여기서 특히나 단체라고 하는 게 뭐고 다중에 뭐고 그다음에 이제 위험한 물건이 무엇인지와 관련돼 가지고 그런 의미들을 여러분들이 하나 둘씩 이제 다 정리해놔야 된다 봅니다. 이미 강론 시간에서 봤지만은 그 단체라고 하는 것은 공동의 목적을 가진 다수인의 집합체인데 계속적 조직적 집합체예요. 그러니까 단체라고 하는 것은 다수인이 모여 있는 건데 계속적 조직적 집합체다. 즉 명령이라든가 위계 질서가 있다는 거죠. 근데 다중이라는 건 뭐냐? 단체에 이르지 못한 여러 명의 집합, 그걸 우리가 다중이라 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단체나 다중이나 단체, 다중 또는 위력이라는데 이 위력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야 되는데 위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항상 제가 수업 시간에 강조하지만 위력의 의미는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하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교과서에서 보면은 위력이란 사람의 의사를 제압할 수 있는 세력, 뭐 힘 그런 것들을 말한다는데 여러분들이 딱 기억할 게 위력에 의한 폭행, 위력에 의한 어떤 행위가 나온다. 그럼 위력이 뭐다? 위력은 여기서 말하는 위력이란 여기서뿐만 아니라 모든 형법상에서 위력이라고 하는 건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말한다. 그러니까 단체의 힘을 보여서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하는 게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는 거고 다중의 위력을 보이는 것도 역시 다중의 세력을 보여가지고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하는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위험한 물건이라 할 때 이 위험한 물건이 뭐냐와 관련돼 가지고 위험한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성질상 아니면 용법상 객관적인 성질이라든가 또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함에 따라 가지고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일체의 물건들을 우리가 위험한 물건이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칼, 총 이런 건 당연히 사람의 생명을 살상하려고 만든 거기 때문에 위험한 물건이죠. 근데 그런 거 이외에 나머지도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 가지고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물건들은 다 위험한 물건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칼, 총 이런 건 당연히 위험한 물건이고 유리병, 깨진 유리병, 깨지지 않은 유리병이나 깨진 유리병이나 다 똑같은 우리가 위험한 물건으로 본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시험에 좀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전기 충격기, 그 다음에 벽돌, 그 다음에 몽둥이 이런 것들도 다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위험한 물건을 판단하는 방법은 뭐냐? 위험한 물건을 판단하는 방법은 사회 통념에 따라 판단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두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보는 것처럼 이 위험한 물건의 휴대와 관련돼 가지고는 교환 206페이지에 객관적 성질 또는 사용 방법에 따라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끼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으로 판단은 사회 통념에 따라 판단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객관시험 대비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객관시험을 각자 준비하겠지만 시험에 보면은
위험한 물건이다 아니다를 갖다가 일률적으로 정해서 이렇게 지정하는 교재들이 있어요. 그런 교재들은 잘못됐죠. 위험한 물건은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가지고 당국 공의라 할지라도 당국 휴대라 할지라도 어느 경우에는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될 수 있고 어떤 경우는 위험한 물건이 아닌 것을 판단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동차 당연히 위험한 물건으로 봐요. 근데 경우에 따라 가지고 자동차를 위험한 물건으로 안 보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률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판례를 통해서 아 이렇게 사용된 경우에는 위험한 물건으로 본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잘 정리해 둬야 된다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휴대가 있는데 휴대라고 하는 것은 뭐냐? 휴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손에 가지고 있는 거, 휴대라는 건 몸에 지니는 거. 근데 그런 의미를 넘어서 여기서 말하는 휴대라고 하는 건 판례가 뭐라고 했어요? 이 휴대는 널리 이용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위험한 물건을 널리 이용해가지고 폭행이라든가 상해라면 특수폭행, 특수상해가 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특수상해와 관련돼가지고 특수상해, 특수폭행이 있는데 특수자가 붙는 건 대부분 다 요행위들을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이 특수자가 붙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공무집행방해죄가 있죠. 공무집행방해죄가 있는데 어떤 특수한 형태, 이렇게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고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가지고 공무집행을 방해하면 우리가 특수공무방해죄가 성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특수공무방해죄에서 특수자도 역시 이런 형태를 말한다. 그 점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의규칙 206페이지에 보면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이 뭔지, 위험한 물건이 뭔지를 설명해놨고 다른 범죄의 관계도 설명했는데 대부분 다 그 특수공무방해죄에서의 단체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는 경우 그런 경우도 동일한 의미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뭐 기출문제는 굉장히 많이 나왔었죠. 그 밑에 17년도 제6회 변호사 시험 제2문에 나왔는데 이거는 경찰관한테 이제 그 신문조회를 당한 사람이 신문조회라고 있는 경찰관을 자기가 가지고 있던 전기 충격기로 충격을 가한 다음에 기절을 시키고 도망간 사안이었습니다. 자, 이것과 관련돼 가지고 역시 여기서 말하는 전기 충격기가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할 수 있겠냐? 당연히 전기 충격기는 사람의 생명 신체에 대해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건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고 그걸로 사람에 대해서 상해를 가했다. 여기서 이제 지문상에 보면 여러분들 지문에 거기 피가 이제 경찰관이죠. 피가 신분조회를 하는 틈을 이용하여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전자충격기로 피에게 충격을 가하여 기절시키는 도주했다. 여기서 이제 기절이라고 하는 것은 생리적 기능의 훼손으로서 우리가 상해로 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특수공무방해 치상죄가 성립한다. 이 특수공무방해 치상죄는 우리가 총칙상에서 설명했었지만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해에 대해서 과실뿐만 아니라 상해의 결과에 대해서 고의가 있는 경우도 성립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특수공무방해 치상죄가 성립한다고 보겠죠. 그 다음에 이제 관련돼 가지고 사람에 대해서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특수상해죄가 성립한다. 뭐 관련돼 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뒷부분에 나오지만은 특수공무방해 치상죄와 특수상해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특수공무방해 치상죄는 3년 이상의 징역임에 반해서 특수상해죄 같은 경우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특수공무방해 치상죄가 무겁죠. 이런 경우에는 특수상해죄가 특수공무방해 치상죄에 흡수된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좀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17년도 변호사 시험에 나왔던 거고 12년도 변호사 시험에도 거의 같은 케이스가 나왔어요. 여러분들도 12년도 문제 2207페이지 나왔는데 밑줄 친 부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갑이 절도를 하다가 체포당하게 되니까 중강도로 변하고 중강도가 이제 어떤 상해를 가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012년도 그것이 1회 변호사 시험에 나왔던 것은 이 갑의 대책을 보면 갑은 어떻게 했어요? 갑이 처음에는 절도를 했어요. 근데 절도가 중강도가 되고 중강도가 이제 강도 치상으로 가게 된 사안입니다. 자, 이제 여기에 나중에 보면 을이 이제 승계적 공동정범이 돼가지고 을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같이 항의를 하죠. 근데 얘가 중강도인 상태, 즉 절도의 기회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 협박을 가하는데 그때 폭행 협박이 뭐다? 그때 가한 폭행 협박이 깨진 유리병으로 이제 체포하려는 경찰관의 얼굴을 갖다가 찍은 겁니다. 자, 그랬을 때 관련돼 가지고 보면은
여기 갑과 을은 밑주침 부분 보면 갑과 을은 그곳 길바닥에 있던 깨진 소주병 한 개씩을 들고 갑을 체포하기 위하여 달려드는 경찰관 P1의 얼굴을 찔러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성을 가했다. 결국 여기서 이제 강도치상, 강도치상이라고 해서 정확히 강도상이겠죠. 아예 얼굴을 찔렀기 때문에 얘가 강도상해가 됩니다. 자, 근데 이 갑은 지금 그 정상적인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 대해서 깨진 유리병을 가지고 공무를 방해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또 어떤 부분이 되냐? 이 부분이 특수 공무방해 치상죄가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아까 우리가 특수상해죄 같은 경우 뭐였어요? 1년 이상, 뭐 10년 이하의 징역인데 강도상해죄는 뭐예요? 무기 7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얘는 3년 이상의 징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더 무겁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 이럴 때는 얘와 얘가 둘이 상경이 된다는 거. 그런 관계에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해도 되고, 그다음에 207페이지 다음에 나와 있는 이거 보면 결국 이 갑이 깨진 유리병 가지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찔렀는데 깨진 유리병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할 수 있느냐 관련돼 가지고 여러분들이 208페이지에 보시면은 거기 위험한 물건이란 나오죠. 물건의 객관적 성질과 사용 방법에 따라서는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줄 수 있는 물건을 말한다.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는데 사에서 깨진 소주병은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할 수 있는 물건이므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공무집행 방해, 특수 공무 방해 치상죄가 성립한다. 그러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밑에 나와 있는 내용은 거기 이제 죄수 문제 나오는 거는 이 강도상해와 특수공무 방해 치상죄의 죄수 관계는 얘가 무겁기 때문에 그때는 상경으로 처리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해 두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의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보면은 특수상해죄에서 말하는 특수의 의미를 잘 이해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역시 뭐 종종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표적인 게 뭐 유리병 깨진 것든 안 깨진 것든 그다음에 이제 우리 변시 시험에는 잘 나왔던 것들이 이제 전기 충격기 그리고 이제 과거의 사법 시험이라든가 각종 형법 연습책에 나와 있는 대표적인 것들을 보면 벽돌 그다음에 몽둥이도 우리가 위험 물건에 해당한다. 그 몽둥이로 사람을 때렸으면 우리가 특수폭행죄 몽둥이로 사람을 때려 다쳤다. 그러면 뭐 다치게 할 의사로 때렸다 그러면 특수상해죄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야 돼요. 자, 관련돼 가지고 밑에 이제 모의고사에도 한번 2017년도에 나왔는데 이 2017년도 모의고사를 보면은 이것도 이미 그 위헌방해에서 설명했었죠. 우리 이제 교환의 68페이지에 나와 있던 건데 거기 밑에 2017년도에 나온 문제를 밑줄 친 것만 보면 정은 저런 공무원은 혼 좀 나야겠다 생각하고 어느 날 밤에 복면을 쓰고 갑의 집 앞에 숨어 있다가 승용차에서 내리는 갑을 향해 벽돌을 던졌어요. 그 정이 벽돌을 갑한테 던진 겁니다. 자, 그 벽돌이 과연 위험한 물건이냐는 거예요. 당연히 위험한 물건인지 판단할 수 있죠. 왜냐면 우리가 벽돌도 어떻게 쓰냐에 따라 가지고는 집을 짓는 데 쓰지만은 사람을 향해서 때린다. 사람한테 던지거나 사람을 뭐 찍는다. 그러면 이것은 생명 신체에 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당연히 위험한 물건이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근데 이 케이스는 이제 그 갑한테 던졌는데 실제로는 갑이 맞지 않고 갑을 향해서 이제 이 공격하던 강도가 맞아가지고 위헌방해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케이스도 보면은 결국 이 벽돌이 뭐냐? 벽돌은 우리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위험한 물건이기 때문에 벽돌 관련돼 가지고 결국 위험한 물건이기 때문에 얘는 뭐가 된다? 특수상해가 되는데 이제 이 위헌방해와 관련돼 가지고 위헌방해 효과에 따라 특수상해 기수가 된다는 기수범설과 불능미수가 된다는 불능미수범설이 대립한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68페이지에 설명했던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정리해 두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특수자가 붙는 것들은 항상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 보고 특히나 합동범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받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정도로 해가지고 이제 그 상해 행위와 관련된 그 특수자가 붙는 유형들을 봤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상해죄의 동시범 특례라고 그랬죠. 자, 여러분들 거기 교환 보면 이제 209페이지에 상해죄의 동시범 특례 나오는데 제가 두 가지 법조문을 다 적어놨습니다.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동시범 그럼 뭐요?
형법에 19조에 규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핵심사항은 동시 또는 이시의 행위가 경합하는 거죠. 여긴 당연히 의사연락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시 이시의 행위가 경합했는데 이게 의사연락이 있으면 뭐가 됩니까? 의사연락이 있으면 이건 바로 공동정범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시 이시의 행위가 경합해가지고 의사연락이 경합해가지고 어떤 결과를 발생시켰는데 이 원인된 행위 결과의 원인이 판명되지 않았으면 어떻게 해요? 이때는 미수범으로 해결하겠다.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동시범에 관련된 법 조문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상해죄와 관련돼 가지고는 263조에서 특례 규정을 두고 있죠. 즉 263조에서는 뭐냐? 263조에서는 역시 여기도 동시 또는 이시의 행위가 경합하는 겁니다. 의사연락이 없어야 되겠죠. 의사연락이 있으면 공동정범이 되는 겁니다. 물론 법조문 자체 보면 263조 보면 독립행위가 경합한다 그랬어요. 동시인지 이시인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뭐 견해가 나눠지기도 하는데 실제로 판례는 뭐라 그러냐? 판례나 다수설은 이 263조가 19조의 또 특칙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시 이시 행위가 경합한다고 19조에 되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행위가 경합한다, 독립된 행위가 경합한다 할 때는 동시 이시 행위가 당연히 포함되는 거다. 그때는 동시뿐만 아니라 이시가 당연히 이와 같은 19조에서 적용되듯이 똑같이 적용된다 이렇게 보는 게 판례 입장이 다수설의 입장이에요. 자, 독립행위가 경합해가지고 의사연락이 없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중요한 건 결과가 발생했는데 이때 결과가 상해의 결과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근데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때는 공동정범에 의한다는 게 우리 이제 263조의 기본적인 내용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거기 보면은 그 263조는 결국 19조의 또 특례를 인정해가지고 행위자한테 이제 불리하게 만들어 놓은 규정이다. 그러므로 263조는 굉장히 엄격하게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263조의 성격을 법적 성질을 갖다가 과거에는 거중책임 전환설, 그다음에 이제 다수약설인데 지금은 뭐 인과관계 사실상의 추정설, 법률상 책임 추정설, 이원설 등이 대립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 거중책임 전환설이 이론적으로는 맞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뭐 혹시라도 이런 것들을 사례에 써야 된다. 그러면 이건 거중책임 전환으로 보는 것이 뭐 다수약설의 입장이다. 아니면 판례 입장이다. 뭐 그렇게 여러분들이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제가 굵은 표시로 거중책임 전환설 써놨고 적용 요건은 뭐다? 적용 요건은 요 세 가지죠. 동시, 이시 행위가 경합하는 겁니다. 의사연락이 없어야 되고 동시 또는 이시 행위가 경합했는데 당연히 그건 동일한 객체에 대해서 경합을 해야겠죠. 그다음에 이제 뭐 거기 동시 또는 이시도 가능하다 했고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고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아야 된다. 자, 이런 세 가지가 상해죄의 동시범 특례의 기본 요건이고 처벌은 공동정범에 의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그럼 이렇게 263조가 적용되는 이런 요건이 있을 때 적용되는 범죄가 뭐냐 관련돼 가지고 제가 써놨지만 기본적으로 상해의 결과 발생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상해죄 당연히 되겠죠. 폭행, 치상죄. 왜냐면은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다고 봤기 때문에 여기 상해, 폭행, 치상이 있다는 거 당연히 적용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해도 되냐? 그랬을 때 강도 치상이라든가 강간 치상도 어차피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거 아니냐?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거 아니냐? 그렇게 해가지고 이것도 적용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는데 이거는 학설이나 판례나 다 적용되지 않는다. 여기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봐요. 왜냐면은 상해죄 동시범 특례는 상해죄에서의 어떤 특례를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 강도 치상이라든가 강간 치상은 이미 보호법익이 다르다. 보호법익이 달리함으로 당연히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겁니다. 자, 이제 논란이 있는 게 상해죄 폭행죄는 당연히 폭행치상죄는 당연히 적용된다고 보고 강도치상이라든가 강간치상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봐요. 근데 이제 이 상해의 결과를 넘어서는 경우 그러기 때문에 관련돼 가지고 폭행치사라든가
아니면 상해 치사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학설과 판례가 나눠지는데, 판례는 뭐라 그런다? 아니, 치상은 상해죄 동시범 특례가 적용되는데 치상보다 무거운 결과인 사망에 대해서 인정되지 않으면 안 되지, 인정 안 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말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폭행 치사죄에도 당연히 상해죄 동시범 특례가 적용된다고 봅니다. 상해 치사죄에도 당연히 적용된다고 봐요. 그러나 학설은 뭐라고 한다? 학설은 안 된다. 이 두 개에 대해서만, 학설은 이 두 개에 대해서만 적용된다고 보고 이 두 개는 안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판례는 이 네 개에 대해서 적용된다라고 보는 것이 판례 입장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상해죄 동시범 특례는 여태까지 변호사 본 시험에는 한 번도 출제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특별히 뭐 문제를 찾아보니까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것 같고, 모의 시험에 이제 2016년도에 나왔던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해죄 동시범 특례도 거의 이제 한 번씩 나올 때가 되지 않았는가라고 판단이 되고, 제가 그래서 이제 뭐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때 논점을 항상 들고 있는 거고 언제든지 낼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랬는데, 이번 중간고사 때 지난 작년 1학기에 이제 기말고사 때 논점에 하나 넣어놨었는데 좀 내지는 못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상해죄 동시범 특례도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된다. 그 16년도에 나왔던 모의고사 1차 2문에 나왔던 내용인데, 거기 보면은 그 퇴근하고 있는 가백에 노숙자 B가 다가와 이 도둑놈아 내 시계를 내놔라 하면서 시비를 걸어왔어요. 이제 화가 난 이제 요건 좀 지우고 요 내용을 지우고, 이제 결국 이 케이스 보면 여기서 이제 갑을병이 나오는데, 실제로 이제 갑이 있었는데 갑이 을한테 어떤 게 있냐, 이제 을이라고 하는 객체가 있는데 을이라는 객체에서 갑은 어떻게 했어요? 갑은 주먹으로 이제 노숙자 B죠. 을이 아니라 갑이 B에 대해서 한 행위가 있는데, 여기다 밑으로 쓸까요? B에 대해서, B가 노숙자인데 노숙자가 이제 그 갑한테 다가와가지고 도둑놈아 시계 내놔라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화가 난 갑은 주먹으로 B의 얼굴을 수차례 때렸고 B는 쓰러져 있다가 병원으로 후송되었습니다. 결국 얘한테 어떻게 했어요? 어떤 공격을 가했는데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주먹으로 때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중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갑의 행위와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중상해죄가 성립한다. 얘한테 이제 기본적으로 갑의 행위는 중상해죄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그 B는 갑을 만나기 30분 전에 을에게 둔기로 머리를 얻어맞고 쓰러진 후 차고 있던 시계를 강탈당했습니다. 이 B는 또 을한테 뭔가를 당했는데 이게 뭐다? 둔기로 머리를 맞고 시계를 뺏겼다는 거예요. 이거는 강도라는 거죠. 근데 이제 얘가 어떤 결과를 입었냐? 상해의 결과를 입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을이 갑한테 행한 행위는 강도치상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 보는 것처럼 다시 그 을에게 맞은 때부터 20분이 지난 후에 지나가던 병에게 도둑놈아 내 시계 내놔라 하면 시비를 붙다가 역시 심하게 얻어맞았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관련돼 가지고 병한테도 뭔가 말했는데 폭행을 당한 겁니다. 근데 폭행, 치상의 어떤 행위를 당하게 되죠. 제가 이제 이거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을, 병, 갑을 하는데, 지문에는 갑부터 되어 있지만 실제로 시간 구성을 해보면은 을한테 먼저 강도를 당하고 시계를 뺏깁니다. B가.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병한테 또 맞게 되고, 근데 이제 깨어나가지고 갑한테 내 시계 내라 도둑놈아 이러다가 이제 이 사람은 나중에 무슨 결과가 발생했냐? 중상해의 결과가 발생했는데, 중요한 건 여기다가 뭐다? 원인이 판명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원인이 판명되지 않은 이 경우에 있어서, 즉 갑을병에 판명되지 않은 이 경우에 있어서 갑을병의 죄책을 논해보라는 겁니다. 마지막에 지문에 나오죠. 지문에 B는 중상해를 입었는데 이와 관련돼 가지고 원인된 행위가 밝혀지지 않았다. 그 쟁점을 쭉 보면은 상호 의사를
이제 시간 순서로 을, 병, 갑의 순으로 상호 의사 연락이 없는 상태에서 순차적으로 B에게 폭행 또는 상해, 뭐 강도 행위를 했는데 관련 여기에 대해서 얘네들이 상해죄의 동시범 특례 규정이 적용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미 이제 이걸 설명하면서 봤는데 앞에서 본 것처럼 갑을, 병의 구성요건 해당성 보면 을의 구성요건은 뭐다? 강도치상이라는 거죠. 이미 둔기로 사람을 때려서 시계를 뺏어간다는 건 강도고 그로 인해서 사람이 다쳤기 때문에 강도치상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병은 폭행치상 정도의 폭행을 한 사람을 때렸는데 병이 역시 심하게 때렸는데 B가 중상의 결과를 이기 때문에 폭행치상의 어떤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갑은 역시 이제 때렸는데 상해 B 얼굴을 수차례 때렸는데 얘가 중상에 빠졌기 때문에 그냥 중상의 구성요건 정도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얘가 중상이지만 다른 의미로 봤을 때는 얘는 뭐다? 갑은 그냥 역시 여기도 폭행 치상으로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핵심 사항은 뭐냐? 이와 관련돼 가지고 이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았고 상해 결과가 나기 때문에 263조 동시범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냐는데 적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면은 동시범위 특례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갑, 을, 병이지만 을, 병, 갑의 행위가 각각 독립행위로서 얘네 서로 의사연락이 없어야 됩니다. 의사연락이 있단 말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독립행위가 경합하는데 동시 또는 이시인데 이시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얘네는 각자 시간 간격을 두고 따로 이제 행위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는 동시 또는 이시 행위가 경합을 한 거고 관련돼 가지고 결과는 상해 결과가 발생했습니다. 자, 어린들 행위가 판명되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마치 상해죄 동시범 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까 적용 대상 범죄가 중에 뭐였어요? 판례는 폭행치상이라든가 상해, 폭행치상 다 인정된다는 겁니다. 근데 강도치상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얘네들 셋 사이에는 상해죄의 동시범 특례가 적용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210페이지에 갑을병의 행위의 구성권 해당성은 각각 이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211페이지에 나와 있는 263조의 적용 요건 관련돼 가지고 211페이지 상단에 보면은 263조에 아까 말한 동시 또는 이시 행위에서 이시도 포함되냐 했을 때 당연히 포함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받으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보면은 시간적 차이가 있는 독립행위의 경합에 대해서 263조가 적용을 했는지 여부로인데 이 부분은 길게 쓸 부분이 아니라 당연히 19조의 특례이기 때문에 19조에 따라 가지고 적용된다라고 보면 다수결과 판례 입장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동시범 특례에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그러면 얘네들에 해당하는 범죄가 263조의 적용 범위에 해당하느냐 관련돼 가지고 아까 이제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상해와 폭행치상에 대해서는 당연히 적용된다고 봐요. 근데 이제 폭행치사라든가 상해치사와 관련돼 가지고 적용되냐 했을 땐 판례는 적용된다, 학살은 안 된다. 근데 학살적인 판례는 무조건 안 되는 건 뭐예요? 강도치상이라든가 강간치상은 기본적으로 보호법익을 달리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본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211페이지 맨 마지막에 사안에 적용 나오는데 사안에서는 을의 강도상해 행위, 병의 폭행행위, 갑의 상해행위가 순차적으로 경합하지만은 B의 충상의 결과에 대해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았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263조의 동시범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왜냐면 이 강도치상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두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12페이지 설문 해설 보면 결국 갑은 뭐요? 갑은 중상해 미수 아니면 상해죄 미수범위 성립하고 이제 을은 을은 강도 상해죄 치상이라기보다는 강도 상해가 맞겠어. 강도 상해 미수범위 성립하고 병은 그냥 폭행죄가 성립한다. 폭행의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해 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이 상해죄 동시범 특례도 언제든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중요한 쟁점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받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다음으로 212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우리가 폭처법상에 나와 있는 공동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정확히 이해해 줘야 됩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시험 문제에서 이제 형법이 아닌 특별법인 폭처법상의 공동에 해당하는 행위들을 시험 문제로 구성을 하고 특히나 정확히 폭처법상의 공동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으면은 배점이 딱 되는데 폭처법상의 공동으로 만약에 똑같은 폭행이다 할지라도 단순 폭행으로 의뢰하면 어떻게 해요? 폭행의 공동정범을 의뢰하면 그러면 점수가 반 정도 깎여버립니다. 근데 정확히 폭처법상의 공동폭행으로 보는 경우엔 배점이 다 나간다는 거죠.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놔야 돼요. 제가 거기 212페이지에 폭처법상의 공동의 의미 해놨는데 폭처법은 8개의 불법 유형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8개의 불법 유형은 여러분들이 쭉 머릿속에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론상에 나와 있는 범죄들을 쭉 정리하면서 먼저 상해, 그다음에 폭행, 이게 이제 개인적 법 중에서 그 인격적 법익에 관련된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생명 신체에 관한 부분이고 자유에 관한 부분 관련돼 가지고는 우리가 협박, 강요, 그다음에 체포, 감금, 그다음에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주거 침입, 그다음에 이제 그 재산 범죄 관련돼 가지고 공갈, 그다음에 손괴, 뭐 요 정도의 행위들, 그러니까 요 정도의 행위들 범죄가 8가지인데 여기 보면 물론 상해도 존속상해 들어가고 폭행도 존속폭행 들어갑니다. 상해, 폭행, 협박, 강요, 체포, 감금, 주거침입. 이 주거침입은 이제 그 태거불응도 포함되고 공갈, 손괴라고 하는 이런 8가지 범죄에 대해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범행한 경우를 공동범이라 그러는데 이 공동범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해 줘야 된다는 거죠. 거기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정해진 형의 각 구성요건에 정해진 구성요건에 2분의 1까지 가중해서 봅니다. 반의사불벌죄 규정에 적용이 없다. 단순 폭행죄 같은 경우는 이제 반의사불벌죄인데 당연히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이 공동의 의미가 뭐냐? 공동의 의미는 우리가 관련돼 가지고 먼저 결론적으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합동범에서 합동과 같은 의미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거기 보는 것처럼 이 폭처법상의 공동을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형법상 30조에서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경우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한다 했잖아요. 공동정범이 있죠. 각자 정범으로 처벌하는데 폭처법상의 공동은 뭐다? 그거보다 엄격하게 되게 가중해서 처벌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의미예요? 이거는 형법상에 나와 있는 형법 3조에 나와 있는 공동의 의미보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파악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고 그럼 판례는 이걸 어떻게 보냐? 이때 얘네들에서 말하고 있는 공동의 의미를 공동이다. 그랬을 때 판례가 보는 겁니다. 판례는 이거는 공동정범을 당연히 공동정범관계. 이때 공범은 공동정범 말하는 거고 공범관계에서 뭐다? 합동의 의미와 같은 것을 본다는 겁니다. 합동의 의미라는 건 결국 현장성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판례는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공범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합동범일 때 뭐야? 합동범일 때 시간적, 장소적 합동관계를 하는데 폭처법상의 공동의 의미는 뭐다? 폭처법의 공동의 의미는 시간적, 장소적 협동관계라고 하는 것은 합동범에서의 용어고 이 공동범에서의 공은 동일 장소, 동일 시간에 서로의 행위들을 인식하고 하는 거. 이걸 우리가 폭처법상에 말하는 공동의 의미를 보는데 이 의미는 합동범의 합동과 현장설에서 말하는 현장성과 같은 의미로 보는 것이 다수약설이고 판례 입장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받으면 될 것 같아요. 거기 보면 뭐 판례도 나와 있는데 대법원 판례 2002년 2월 25일에 선고된 거 보면 거기 쭉 보면은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 그다음에 동일 기회, 동일 장소, 동일 시간, 동일 기회에 어떤 서로의 행위들을 인식하고 이용하여 범행을 하는 것이다. 이게 공동의 의미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밑에 쭉 써놨지만은 판례가 이렇게 보는 것에 대해서 다수약설은 결국 판례는 폭처법상의 공동을 형법상의 합동범과 같은 개념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 이제 제가 이제 간단하게 써놨는데 그건 이주원 교수님 책에 있는 내용인데 이제 실제 실무에서는 약간 차이가 있다고 그래요. 거기 보는 것처럼 구체적인 형사 실무에서는 이런 취지가 반드시 그대로 관철되는 것으로 보이지 않냐고 오히려 폭력 공동범의 공동관계의 인정 범위가 합동범의 인정 범위보다는 실제로 다소 넓게 인정되는 것을 나타내기도 한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쉽게 보면 공동정범보다 그러니까 실무에서는 공동정범이 이만큼이다. 그러면
인정되는 게 이만큼 되면 합동범은 굉장히 좁게 인정돼요. 근데 폭적법상의 공동은 그것보다 중간 정도에 인정되고 있는데 그런 건 실무상의 어떤 그 몇 가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뭐 실무 출신이신 이주원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있다는 정도만 알고 여러분들이 사례 문제 풀 때는 합동범에서 합동과 같은 의미다 하고 단지 동일 장소, 동일 기회, 동일 장소, 동일 시간을 이용하는 거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밑에 보면은 그 이제 기출문제, 변호사 시험의 기출문제인데 굉장히 최근 들어 자주 나와요. 본 시험도 그렇고, 모의 시험도 그렇고. 올해 시험, 2000년 이제 9회 변호사 시험 1문에도 폭적법상의 공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 체크하는 문제들이 나왔죠. 거기도 보면은 먼저 그 뭐 사례 1번, 2번, 3번이 있는데 사례 3번 관련돼 가지고 뭐 갑은 범행 당일 아침 을에게 전화를 걸어 어제 술김에 화가 나서 그런 말을 한 것이니까 시에 대한 일은 없었던 것으로 해라 하고 말했지만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 판단한 갑은 그 갑에게 거절의 의사를 분명히 했다고.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공무원관계 이탈이라죠. 교사했던 것을 철회한 것에 대해서 공무원관계 이탈이 인정되겠느냐는 거고, 당일 오후경 을은 귀금속 판매점에서 망을 보고 병은 안으로 들어가서 시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순간 심장이 약한 시가 느닷없이 쓰러졌습니다. 이 예상하지 못한 일에 당황한 병은 시가 사망한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결국 여기서 이제 을과 병이 어떤 행위를 했냐, 이 귀금속 가게, 귀금속 판매점에서 침입을 한 겁니다. 침입을 했다는 건 뭐예요? 주거 침입 있죠. 둘이 동일 장소, 동일 기회에 서로의 행위를 인식하고 행위를 했어요. 공동정범과 공범관계에 인정되는 사람들끼리. 결국 이건 뭡니까? 폭처법상의 공동 주거 침입이 성립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해를 했죠. 실제로 둘이 이제 관련돼 가지고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주먹을 휘둘렀다는 건 이제 상해의 의사를 가지고 하는 것 때문에 공동 상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중에 보면 이 사람이 쓰러졌는데 이 쓰러진 행위가 이 을과 병이 주먹을 휘두르는 것에 대해서 쓰러진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놀래가지고 가지고 있던 신체적 어떤 특이점 때문에 놀래가지고 쓰러진 거기, 놀랬다기보다는 특이한 점 때문에 쓰러졌기 때문에 상해에 어떤 그 결과 발생이 있었다 할지라도 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 공동 상해의 미수가 성립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정확히 체크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쟁점 보면은 쟁점에 을과 병이 귀금속 판매점 안으로 들어가서 시에 대하여 주먹을 휘두른 것이 폭처법상의 공동 주거 침입과 공동 상해 미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논해야 된다고 봤습니다. 자,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 줘야 되고, 거기 보면 이제 귀금속 판매점 침입 214페이지 귀금속 판매점 침입에 대한 을과 그 병의 체크를 했는데 이게 이제 5점인데 5점이란 건 뭐냐? 을과 병이 공동으로 주거 침입했다고 이제 잘 설명하면 5점이란 얘기예요. 근데 공동 주거 침입이 아닌 그냥 단순한 주거 침입의 공동 정범이다 이렇게 판단해 버리면 어떡해요? 단순 주거 침입으로 판단하면 여러분들 실제로 보면 배점이 그런 경우에는 3점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점짜리 배점에서 공동의 의미를 빼버리면 한 2점 정도가 날아간다는 거죠. 절반 정도가 날아간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보면 제가 폭처법 2조 1항 1호의 공동 주거 침입의 요건들을 써놨는데 2인 이상이 공동한다는 의미는 여기 보는 것처럼 공범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동일 장소, 동일 기회에 서로의 행위를 그 인식 인용하고 그 인지하고 이를 인용하는 것이다. 근데 여기 망을 보는 행위는 여기서 이제 을이 망을 보고 병은 안으로 들어갔죠. 이건 서로의 기능적 행위지가 인정되는 공범관계가 인정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이 사람들은 을과 병은 그 공동 주거 침입 행위가 해당한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병의 행위와 관련돼 가지고 병이 이 안에 들어가서 이제 주먹을 휘둘렀는데 이것이 이제 공동 상해의 미수에 해당할 수 있겠느냐와 관련돼 가지고 역시 밑에 공동의 요건도 똑같이 공동 상해의 요건으로 의유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얘가 이제 상해를 주먹을 휘둘렀는데 상대방이 나중에 다치긴 했지만은 실제로는 뭐다? 그거는 이 병의 행위와 관련돼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돼 가지고 공동 상해 미수에 해당한다. 그럼 214페이지 맨 밑에 보면 C가 쓰러진 것은 병의 행위와 인과관계 및 객관적 규석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제 그 사례 앞에 사례 그 4번 사례를 읽어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 2번 사례를 읽어보면 쭉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상해는 미수에 해당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공동 상해 미수로에 해당한다. 그런 점을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공동 상해인데 공동 상해 미수인데 이 6점이에요. 근데 만약에 공동상해 기술하면 4점밖에 못 받죠. 그 다음에 그냥 단순한 상해를 의뢰한 경우는 2점밖에 못 받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체크들을 보고
폭처법상의 공동의 의미, 특히나 여러분들이 뭐 상해, 폭행, 협박, 그다음에 뭐 공갈, 손괴 이런 거 잘 체크하고 넘어가요. 근데 항상 간과하고 자꾸 빠뜨리는 것 중에 하나가 주거 침입에 대해서 공동으로 주거 침입하는 경우에 폭처법상의 공동 주거 침입이 된다는 걸 반드시 잘 기억해 놓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 풀 때 풀고 나서 강평하려고 채점해 보면은 채점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빠뜨린 부분이 바로 주거 침입에 있어서의 공동 주거 침입이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잘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관련돼 가지고 나머지 부분 요것과 관련돼 가지고 뭐 의뢰 제책은 개괄적 고의에서 이제 설명했던 거고, 그다음에 가배 제책 아까 이제 교사를 했는데 피교사자가 실행에 착수하기 전에 교사했던 행위들을 처리했을 때 그것이 이제 공범관계 이탈이 될 수 있겠느냐 그런데 요 케이스에서는 공범관계 이탈이 인정되지 않죠. 그 문제들은 그 앞에 우리가 총칙 부분 31페이지에 설명해 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서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련돼 가지고 다음으로 나오는 게 이제 과실치사상의 죄예요. 자, 우리가 뭐 과실치사상의 죄는 특별히 뭐 논할 게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강칙상에서 사령은 논할 거 없고 대부분 다 과실범과 관련돼 가지고 과실범에서의 주의 의무 위반이 있느냐 없느냐. 그 주의 의무라고 하는 것은 법령, 계약, 선행행위 등 여러 가지 다양해 사회상규, 신의칙에서도 인정되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 의무가 넓다는 거. 그런 주의 의무에 위반해 가지고 결과가 발생해야 돼요. 그러니까 과실범은 주의 의무에 위반한 것과 결과 발생이 있어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주의 의무 위반으로 해서 결과가 발생했는지 양자 사이에 인과관계와 객관적 기속이 인정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과실범에 있어서는 총칙상의 과실에 나와 있는 부분을 참조하라 했는데 과실범에 있어서는 항상 최근에 이제 논의되고 있는 것들이 단순 과실범이 아니라 과실에서의 인과관계와 객관적 규속을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 특히나 이 객관적 규속 척도로서 합법적 대체행위 이론 아니면 주의무 위반 관련성 이론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시되고 있다는데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잘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과실범은 항상 뭐와 문제된다? 교통사고 사례와 관련돼 가지고 교통사고를 냈을 때 업무상 과실치상, 교통사고를 내 가지고 사람이 다치면은 업무상 과실치상, 죽으면은 업무상 과실치사가 된다. 그다음에 이제 손괴죄는 과실범으로 손괴하는 경우 처벌하지 않지만 자동차 사고와 관련돼 가지고는 업무상 과실 손괴 행위도 이제 문제된다. 그런 것들만 보시면 되고, 교통사고 사례는 이미 앞에 총칙상에서 과실범을 설명할 때 제가 쭉 설명해 놨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과실치사상의 죄에 관련된 부분들은 그런 것들을 유의해서 한번 보면 될 것 같다. 다음에 이제 낙태의 죄가 있는데, 낙태의 죄는 뭐 구속요건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죠. 거기 보는 것처럼 헌법재판소는 2020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개정을 해라. 아주 이제 헌법 불합치 결정을 했는데 올해 이제 어떻게 개정이 될지는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낙태죄는 특별하게 뭐 나올 사례는 아닌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생명 신체에 관한 죄에서 유기와 학대의 죄가 있는데, 거기 유기와 학대의 죄 보면 여러분들이 그 기본적으로 유기죄가 기본 구성요건이죠. 그다음에 이제 그 존속 유기 왼쪽으로 이제 실선으로 간 건 친분관계 때문에 책임이 가중되는 거. 그다음에 이제 밑으로 간 건 영아유기인데 이거는 신분관계로 책임이 감경되는 거다. 그다음에 이제 유기행위를 해가지고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 그 중유기죄. 여기서 중자도 이제 무걸중자 쓰지만 이거는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험 발생을 말한다. 이것들이 기본적 구성요건이고 이제 결과적 가중범으로 유기 등 치사상죄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유기죄 이외에 독자적 구성요건으로 독립된 구성요건 학대죄, 그다음에 아동복사죄가 있다는 것들을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유기죄에선 결국 그 요 부조자, 어떤 부조를 요하는 사람을 구해야 될, 도와줘야 될 법률상, 계약상 의무 있는 사람만 유기죄에서 주체가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유기죄의 법률상, 계약상 보호 의무가 무엇을 말하느냐, 그리고 이것을 넓힐 수가 있느냐 없느냐와 관련돼 가지고 논란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거기 보면은 결국 유기죄의 주체는 이런 그 부조를 요하는 자, 요 부조자를 보호할 법률상, 계약상 책임이 있는, 의무가 있는 사람만 주체가 될 수 있다. 나머지 사람들은 주체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법률상, 계약상 의무 이외에 법률에는 형법 18조, 그 때문에 형법 18조가 뭐예요? 부작위범이죠. 그 부작위범에서의 그 보증적 지위가 굉장히 넓게 인정되듯이 넓게 인정된 것을 이용해가지고 통해가지고 이 법률상, 계약상 의무자를 넓힐 수 있겠느냐 하는 것들이 이제 문제되는데, 이런 보호 의무의 확장 여부와 관련돼 가지고는 긍정설,
18조 포함설, 부정설이 대립한다 그러지만 실제로 판례나 다수의 입장은 뭐다? 엄격하게 해석해야 된다. 이 단지 도와주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뭐 형법상으로 형벌로 다스리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이제 엄격하게 해석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설의 입장이 뭐 다수설과 판례 입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유기죄에서의 그 주체는 법률상 계약상 의무 있는 사람으로 딱 한정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변호사 시험도 한번 나왔었죠. 2017년도 6회 시험에 이 계약에 의한 보험. 그러니까 우리가 유기죄와 관련돼 가지고 주체는 법률상 의무 있는 사람 아니면 계약상 의무 있는 사람이에요. 자, 법률상 의무 있는 사람은 쉽게 찾을 수 있어요. 법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것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상의 뭐 경찰관, 그다음에 도로통법상의 54조 1항에 나와 있는 구호조치 의무 이런 것들이 있는데 계약상의 의무와 관련돼 가지고 이제 그 17년도 6회 시험에 나왔던 건 계약상의 이제 보호 의무가 인정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이 부분도 이미 부작위 보험을 설명할 때 제가 이제 9페이지에서 설명을 했는데 그 당시에 보면 술집 주인이 술집에서 술을 많이 먹고 쓰러져 있는 손님을 그냥 죽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면서 얼어 죽어서 어쩔 수 없다. 그래가지고 나가버린 경우에 그때 관련돼 가지고 계약상의 보호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인데 죽어도 어쩔 수 없다는 건 살인죄 미필적 고의가 있지만 뭐 죽지 않겠지. 단지 예견할 수 있었던 경우 그런 경우를 나눠가지고 이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면 살인죄 부작위한 살인으로 논하는 거고 그런 경우가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이제 유기죄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건데 그 당시에 이제 판례는 뭐라 하면 계약상의 의무라고 할 때 계약상의 의무는 주된 의무와 그 부수적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부수적 의무가 있는데 이 주된 의무가 사람을 구해야 될 의무다. 그럼 당연히 주된 의무에서 요 부조자의 유기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주된 의무 때문에. 근데 부수적 의무가 있을 때는 부수적 의무에 있어서도 이 유기죄의 주체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엄격하게 해석해야 된다. 근데 이제 그 판례에서는 이제 우리가 그 케이스에서는 판례가 엄격하게 해석하더라도 부수적 의무가 있다. 부수적 의무가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유기죄를 성립할 수 있다고 본 거죠. 그런 것들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법률에 의한 거, 법률상 의무의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도로교통법 54조 1항에 나와 있는 조치 의무. 그러니까 54조 1항에 관련돼 가지고 사고를 낸 사람은 그 사고에 책임이 있든 없든 책임 여부와 상관없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 구호 조치를 취하고 어떤 신원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그랬죠. 그런 의무를 하지 않으면 우리 전부 다 나중에 보면 유기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16년도 5회 변호사 시험 뭐 1문이었는데 이건 모의고사가 아니라 이제 변호사 시험이죠. 변호사 시험에도 쭉 나왔었는데 결국 도로교통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 가지고 그 38페이지에서 쭉 설명했었습니다. 결국 이 도로교통법 54조에 의해서 사고를 낸 사람은 그와 관련돼 가지고 신뢰원칙이 적용되면 이제 업무상 과실치상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특가법상의 도주운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데 도로교통법상의 의무는 반드시 인정되기 때문에 두구간 경우에는 우리가 유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그런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쭉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로 봐가지고 우리가 그 생명 신체에 관한 죄, 생명 신체에 관련된 죄에 대해서 핵심적인 논점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럼 잠시 쉬었다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